정직원을 고용하셔서 3년간 유지를 시키신다고 하면 꼭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고요. 고용 인원 수를 유지시켜 주신다고 하면 최소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50만 원까지 1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팁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쓴 비용만 비용 처리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그 쓴 비용은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는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준비 과정이 들어가겠죠.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용품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비용들이 비용 처리가 되는지, 왜냐하면 사업자 내기 전에 쓴 비용인데 이게 사업 개시라고 차이가 있는데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약은 있어요. 가령 내가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5월 1일 이전에 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고 하시면 그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작년에 내가 2022년도 11월이나 12월에 구매해가지고 쓴 비용은 과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사장님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비를 쓰는데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하고 이게 약간 좀 혼동이 되다 보니까 어떤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가세 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소득세 때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가 고민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나 소득세법에서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서류들은 적격증빙이라는 서류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가령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또는 뭐 일반 계산서 면세와 관련된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이 영수증들을 받으셨다고 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적격 증빙 중에서도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접대비 같은 경우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해서 받은 영수증이라고 하면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세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듯 적격 증빙 이런 것들을 모으시면 소득세 때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거래처 사장님이나 직원들이나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이런 경우의 비용들은 사실은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영수증들 받지 못하는데 비용 처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증빙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지만 뭐 증빙이 없다고 해서 나 그냥 결혼식장 갔어? 하고 20만 원 비용 처리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관련된 영수증은 아니지만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같은 것들을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엑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장부에 반영을 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경조사비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즘에 운반비 같은 경우에 뭐 퀵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서류 배달을 하기 위해서 3만 원을 지출했다. 오토바이 기사님께서 영수증 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영수증 종이에 써서 이렇게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적격 증빙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3만 원 이하로 경비를 쓴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 같은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챙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3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는 할 수는 있어요. 가령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사업과 관련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하면 비용 처리는 가능은 한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고 있어요. 3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쓰신다고 하시면 그때는 적격 증빙을 받으시는 게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부동산 월세 같은 임대에 대해서는 그냥 계좌 이체한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가 사무실을 뺄 때 다시 찾아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비용 처리를 할 수는 없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대출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대출 원금은
당연히 내가 사업에 쓰시고 그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출이 되겠죠. 그 이자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세요. 사업을 하실 때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면 꼭 이자 지급 내역서를 은행에서 받으셔가지고 꼭 장부 작성할 때 꼭 넣어서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간혹 대출을 받으실 때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 비용을 썼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과 관련돼서 주택이든 주택을 담보로 하던 뭐 다른 건물을 담보로 하던 사업과 관련돼서 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은 하세요. 하지만 이제 세무서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 이자를 사업에 쓴 비용으로 넣었다? 그럼 약간 이상하게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거 혹시 주택 구매할 때 대출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쓴 이자 비용이 사업과 관련돼서 썼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은 하되 관련된 대출의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원을 고용한다든가 뭐 파트타임 직원을 쓴다든가. 그럴 때 인건비에 대한 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셨거든요. 직원 인건비를 썼을 때 직원한테 이렇게 영수증을 써줄 수 있겠죠. 그게 비용 처리로 쓸 수 있는 적격 증빙일까? 인건비 신고는 그 영수증을 써주는 걸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다가 하셔야지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 한 10%가 넘는 4대 보험 부담을 좀 하긴 하는데 그 부담했던 10% 이상의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가 되시고요. 가장 좋은 건 최근에 고용과 관련된 세액 공제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정직원을 고용하셔서 3년간 유지를 시키신다고 하면 꼭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고요. 뭐 중간에 바뀌시더라도 고용 인원 수를 유지시켜 주신다고 하면 최소 850만 원에서 많게는 1550만 원까지 1년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내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청년을 한 명 고용해서 고용을 유지시켰다고 하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15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최소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는 4대 보험을 부담하더라도 신고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소득세, 절세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매출이 많지 않고 이 소득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무리해가지고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 이런 걸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득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내가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내가 노란우산 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내야 될 세금이 아니라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돼요. 특히 소득이 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제 소득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가입한 금액을 또 활용해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혹시 사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들이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내가 폐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 찾아서 그거를 재기자금으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소득세 절세 효과도 가져가시면서 여러 가지 대비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장부 작성은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식장부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업자들이 장부 작성을 하게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세법 지식과 회계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편하게 장부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자. 그래서 뭐 가계부 쓰듯이 써서 제출을 하면 그렇다고 꼭 가계부는 아니에요. 간편하게 이제 이렇게 항목별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장부 작성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이제 간편장부 방식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내가 좀 더 회계 지식을 활용해서 복식장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소득세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간편장부로 작성하는 대상자이더라도 나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서 세무신고할 거야 라고 하면 세무서는 땡큐지, 또 더 정확하게 장부 작성해서 제출해 준다니까 우리는 고맙지 라고 얘기해서 대신 너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식장부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너한테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게 기장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할 세금의 2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고요. 한도는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면 되게 절세가 되죠. 1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나쁘진 않거든요. 어차피 장부를 조금 더 회계 원칙에 맞게끔, 세법에 맞게끔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내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보다 기장세액 공제를 받고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시면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장사가 잘 되거나 수입이 많아져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시면 한 번에 다 내시기는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소득세 분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으세요. 분납제도는 뭐냐면 1,000만 원 이상의 납부할 세금이 있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2달로 나눠서 먼저 신고 때 내고 그 다음 2달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 이런 방식을 활용하시면 자금의 여유도 생기시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안 할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납 제도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비용 처리에 관련돼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세를 좀 절약할 수 있는 팁들을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5월달 소득세 신고 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